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계약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차 사는 상상은 언제나 기분 좋죠. 그렇죠. 몇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출고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매장에 갔더니 딜러가 차문을 잠근 채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객님, 그동안 철판값이 너무 올라서요. 2천만 원을 더 내셔야 차 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거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소송 걸어야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당장 멱살 잡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수백, 수천억 원의 규모로 말이죠.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바로 현재 전국의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른바 공사비 대전쟁의 정확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아찔한 갈등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혹은 앞으로 마련할 내 집에 관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남의 일이 아니죠. 네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500만 원이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타워 크레인이 그냥 멈춰서고 있어요. 맞아요. 현장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부동산원, 조달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쏟아져 나온 방대한 리포트랑 현장 컨설팅 자료들을 싹 다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올라서 힘들다 이런 한탄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네. 이 거대한 갈등이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를 칼같이 끊어내는 진짜 해결사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군가의 탐욕이나 엄살 같은 감정적인 잣대를 일단 치워야 하거든요. 철저하게 숫자로 현상을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건설 공사비 지수부터 살펴봤는데요. 데이터를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 지수가 무려 133.69를 기록했어요.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죠. 네, 이게 기준점인 100이 불과 6년 전인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 공사비가 정확히 33.7%나 폭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아파트 단지 하나를 올리기로 2020년에 도장을 딱 찍었다면 그 시공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었는데 원가가 1,337억 원으로 뛰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와, 337억 원이 그냥 허공에서 증발한 거네요. 실제 현장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 숫자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현대건설이 부산 범천 1-1구역에서 처음 계약했던 평당 공사비가 539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걸 926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무려 67% 이상이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72% 가까운 인상률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홍제 3구역은 75% 인상 요구가 있었고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반포주공 1단지에서는 기존 공사비에 무려 1.4조 원을 더 내놓으라는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장 분담금이 막 몇 억씩 늘어나는데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니까요. 건설사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70%씩 올려달라고 강경하게 나오는 건가요? 조합원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들의 그 내부 원가 데이터를 뜯어보면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절벽에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요인이 겹쳤습니다. 어떤 요인들인가요? 첫째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핵심 자재비 폭등입니다. 한 달 만에 강관이나 철근 같은 금속 제품 가격이 5에서 6%씩 치솟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둘째는 노무비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하방 경직성. 그거 한번 오른 인건비는 물가가 떨어져도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 경제학 용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현장의 숙련공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천정부지로 올려서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재비가 조금 안정된다고 해서 이 인건비를 다시 깎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한번 올린 월급 깎는 게 제일 힘드니까요. 그렇죠. 결국 30%가 넘는 이 원가 폭등을 시공사가 전부 떠안게 되면 단순히 분기 실적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가 파산해버려요.
이미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고 있는 게 그 증거죠. 아,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를 읽다 보니까 법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민간공사 계약을 맺을 때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걸 넣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시공사가 알아서 감당하고 공사비는 절대 안 올려준다. 이렇게 양측이 합의하고 도장을 찍는 건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약속이니까요. 네,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건설사가 합법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배제특약의 도장을 찍었으면 시공사가 손실을 100% 떠안고 소송에서도 패소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 법원의 판례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판례가 뒤집혔다고요?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된 건가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을 법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원래 계약대로 강제하는 것이 심각하게 부당하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1, 2% 오르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시공사가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사업 리스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팬데믹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가가 막 33%나 폭등하는 건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급으로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강요하는 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전향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튼튼해 보이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라는 방어막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증액 요구 자체는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진짜 복잡한 문제는 물가가 아닙니다. 물가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달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지수는 명확하죠. 제가 각종 분쟁 사례를 분석하면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지점이 바로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공사비 폭등이라는 마찰을 끄는 쌍두마차가 바로 물가 변동, 즉 ESC와 설계 변경이죠. 사실 물가보다 이 설계 변경이 훨씬 더 늪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조합원들이 우리 아파트도 강남처럼 DH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 달아달라. 아니면 외벽은 유리로 덮는 커튼홀 로고로 해달라. 주차장은 더 깊이 파달라. 이렇게 설계를 수시로 바꿉니다. 네, 요구사항이 계속 추가되죠. 문제는 문손잡이 하나, 마감재 하나 바꾸는 게 전체 공사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바뀐 자재값만 딱 더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장의 단순 회계사나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의 견적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기폐를 조금 더 파는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네. 일반적인 원가 분석은 늘어난 흙막이 공사와 추가된 콘크리트 양만 계산을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계산 아닌가요? 파낸 흙만큼, 부은 콘크리트만큼만 돈을 주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다. 주차장을 더 파느라 공기가 3개월 지연됐다고 쳐보죠. 원래는 가을에 끝났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겨울로 밀렸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하려면 갈탄을 떼거나 열풍기를 계속 돌려야 하잖아요. 아, 겨울 공사는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막대한 동절기 보양 비용, 그리고 3개월치 타워 크레인 추가 임대료, 현장 소장과 직원들의 3개월치 인건비 연장분, 이 어마어마한 연쇄 비용이 모두 설계 변경으로 인한 파급 효과입니다. 와, 완전 나비 효과네요.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주차장만 파달라고 했는데 웬 난방비랑 크레인 임대료를 청구해 하면서 거부할 테고 시공사는 설계가 바뀌어서 공정이 꼬였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며 부딪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혼합비용법, 즉 솔로몬 포뮬러라는 낯선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식을 써서 물가 상승분과 순수 설계 변경 비용을 기술적으로 발라낸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솔로몬 포뮬러는 이런 진흙탕 싸움을 정리하기 위한 아주 고도화된 감정기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사례를 다시 보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사이에 시멘트 가격이 폭등했다면 이 시멘트 가격 상승분은 사정 변경에 의한 순수 물가 폭등일까요? 아니면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늘어나서 뒤집어 쓴 비용일까요? 야,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둘 다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합비용법은 당초 계약했던 기본 공정표와 설계 변경 후에 실제 공정표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겹쳐보는 겁니다. 아, 두 개를 겹쳐서 비교를 하는군요. 네, 어떤 비용이 순수 물가지수 상승 때문인지, 또 어떤 비용이 설계가 바뀌어서 투입된 장비와 시간 때문인지를 공학적, 수학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내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보통 작업이 아니네요. 결국 이렇게 양 당사자가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두고 멱살을 접고 싸우다 보니까 국가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공사 현장이 멈추면 입주 못한 서민들 길거리에 나났고 지역 경제도 완전 박살 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2026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면 개입을 시작했죠. 네, 국가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이 방안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대대적인 개정입니다. 저도 그 개정안을 주의 깊게 봤는데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1% 초과시에서 0.5% 초과시로 절반이나 낮췄더라고요. 사실 전체 프로젝트 규모를 생각하면 고작 0.5%포인트 낮춘 게 무슨 큰 대수인가 싶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엄청난 안전판 역할을 한다면서요? 숫자 0.5%는 작아 보이지만 파급력은 거대합니다.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주력 자재는 1% 기준을 훌쩍 넘기니까 바로 협상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스팔트, 유리, 아니면 특정 금속 마감재 같은 경우를 보죠. 네. 얘네들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단기간에 가격이 두세 배씩 폭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 비중은 막 0.7%밖에 안 되는데 자기 혼자 가격이 200% 뛰면 시공사 입장에선 진짜 미치는 거네요. 기존 1% 룰에서는 이걸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겠군요. 맞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사가 억울하게 비용을 안고 가야 했죠. 그러다 도저히 못 버티면 아예 현장을 세워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기준을 0.5%로 낮춰주면서 자잘하지만 치명적인 특정 자재의 폭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과 테이블에 앉아 합리적으로 징역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극단적인 공사 중단을 막는 완충장치 셈이죠. 공공기관이 중재자로 나선 실제 성공 사례들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SH공사, 즉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료를 보면요. 서울시가 지난 2년간 대조 1구역이나 신반포 사지구 같은 무려 37개 사업장에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투입해서 분쟁을 해결했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특히 놀랐던 건 과거리는 쳐주지도 않던 안전비용이나 휴식비용을 이제 공식 원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조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공공이 정해주는 단가가 시장가보다 턱없이 낮아서 건설사들이 막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단가를 후려치다가 붕괴 사고가 나곤 했잖아요. 맞아요.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추락 방지용 보호망 설치 비용이나 폭염 때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해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 비용, 심지어 드론이나 지능형 CCTV를 쓰는 스마트 건설 기술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공식적인 죗값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돈 제대로 줄 테니 안전하고 똑바로 지으라는 시그널인 거죠. 맞습니다. 그 방향성은 아주 훌륭합니다. 제도가 정비되고 공공 코디네이터가 돕는 건 정말 이상적인 해결책이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훌륭한 중재 시스템이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결국 소송이라는 진흙탕으로 넘어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법정으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제가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수십, 수백억 원의 숫자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시장에 이른바 사설 송모업체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난다고 하더군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자격자들이 의뢰인 입맛에 딱 맞게 숫자를 막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소위 깡통 보고서를 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현금 수백억이 걸린 싸움이니까요. 조합 편을 드는 업체는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마구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써주고요. 반대로 시공사표를 드는 업체는 물가 상승률을 엄청나게 뻥튀기한 보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아니,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재판부가 무슨 수로 판단을 내리나요?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열쇠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건설 감정사라는 독보적인 전문가 집단입니다. 아, 건설 감정사요. 저는 처음에 그냥 원가 계산하는 분들, 그러니까 단가표 보고 수량 곱해서 엑셀 돌리는 회계 인력인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원가 분석사와 건설 감정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일반 원가 분석사가 설계 도면과 내역서를 보고 단순 산수를 한다면 건설 감정사는 시공 기술의 공학적 메커니즘, 복잡한 설계 도면의 충돌, 그리고 그 이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시멘트가 몇 톤 들어갔다.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복잡한 혼합비용법을 실제로 구동시키는 분들이죠.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는 쓰레기 같은 깡통 보고서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아예 안 보는군요. 네, 그리고 법원 자체적으로 단 1명의 객관적인 법원 감정인을 선정하죠. 이 감정인이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바뀌었을 때 그게 공사기간과 장비 임대료, 안전비용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또 그 책임이 민법상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건설감정사회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잖아요. 네, 큰 화제였죠. 저는 처음에 단순히 민간협회 하나 새로 생긴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대한 이슈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단체가 국가기관이 공인한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도장을 딱 받은 거예요.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를 낼 때 이름 모를 사설업체의 엑셀 파일과 국토부 인가를 받은 한국건설감정사회 소속 전문가가 윤리규정과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쓴 감정서의 증거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판사가 과연 누구의 문서를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공인한 집단의 리포트를 믿겠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26년 건설감정사 자격시험 수험생이 예년보다 무려 3배나 뽑증했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자격증의 파괴력을 벌써 체감하고 있다는 움직임 아닐까요? 시장은 언제나 가장 냉정하고 빠르죠. 현대건설의 67% 인상 요구 같은 공사비 쇼크가 이제는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매일 나오죠, 기사가. 그래서 시공사와 조합 모두 수년 동안 재판 끌면서 피를 말리기보다는 아예 소송에 가기 전에 한국건설감정사회 같은 기관을 통해 미리 객관적 감정 리포트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 상대방을 막 윽박지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거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더라도 어차피 감정사가 이 솔로몬 포뮬러를 돌리면 대략 이 정도 숫자가 나올 거다. 그러니 이 선에서 합의하자라고 서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사전소송, 즉 프리리티게이션 컨설팅 전략이죠. 미리 답지를 보고 타협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게 2020년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생존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건설강정사라는 직업이 현장의 갈등을 꿰매는 외과 의사 같기도 하고 범죄 현장의 CSI 과학수사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비유가 좋네요. 수십만 장에 꼬인 도면과 핑퐁 게임처럼 오가는 수백억 원 견적서의 실타래를 공학적 논리와 법률적 근거라는 메스로 아주 예리하게 끊어내고 진실을 밝혀내니까요. 그런데 CSI보다는 훨씬 동적인 현장을 다룹니다. CSI가 이미 일어난 사건의 단일 범인을 찾는다면 건설감정사는 수시로 변하는 원가와 얽히고 설킨 책임 소재라는 아주 살아 움직이는 범죄 현장을 분석해야 하니까요. 계속 변하는 변수들을 추적해야 하니까요. 네. 과거에는 그저 튼튼하게 건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건설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첨예한 비용 갈등을 데이터와 법리로 공정하게 조율하고 봉합하는 행위 자체가 건설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동네에서도 아마 타워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육중한 철골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지진파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건설 공사비 지수 133.69라는 숫자의 파괴력, 무적의 방패 같았던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무료화시키는 사정 변경의 원칙,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0.5% 요건 완화와 공공중재 시스템을 짚어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죠.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짜 보고서가 판치는 소송의 진흙탕 속에서 국토부의 공인을 받아 진실의 무게를 증명해내는 한국건설감정사회의 중추적인 역할까지 확인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건축의 핵심은 시멘트와 철근을 잘 다루는 시공 능력이었잖아요. 기술력이 최우선이었죠. 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합실해진 이 시대에는 극도로 투명하게 비용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날선 갈등을 조율하는 이 감정과 중재의 기술이야말로 현대 도시를 짓는 가장 튼튼하고도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된 것은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지나치는 저 공사 현장의 펜스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도면과 숫자의 치열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건설감정사들의 과학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현장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